최근 중국군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해 위협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국방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6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저녁 중국 군함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대만 구축함 수아모 함디디지 1800이 장교는 중국 군함에게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의 내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 UNCL 556조, 58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해상, 공중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측에 이런 위험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함의 실사격은 대만 인근에서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근해에서도 벌어졌는데 이 또한 훈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큰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 20일에서 22일 이틀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의 국제해역에서 중국 해군 유도미사일 순양함 쭈니함, 호위함 헝양함, 종합보급함 웨이산호함 등 군함 3척은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호주 항공당국이 거의 훈련이 시작된 이후 훈련 실시 사실을 전달받아 이미 비행 중이던 항공기를 포함해 민항기 50편 가까이가 급박하게 해당 지역을 피해 지나가야 했다고 호주 항공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군함이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 근해에서 사전 통보 없이 실사격을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건너가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이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앞으로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행동에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함이 주변국들 앞바다에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 달 방안을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인데 헤그세스 장관이 찾아오면 국내 대표 조선사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자 마자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조선업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자신들이 배 한 척을 만들 때 중국은 10척을 만든다면서 전 세계 동맹 중에 가장 빨리 군함을 만들어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달 초 미 해군 군함을 미국 외에도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래 들어 미국이 더욱 위기감을 갖는 것은 중국이 얼마 전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배수량 12만 톤급으로 인류 최대 규모의 항모를 만들려고 하는데 함재기도 6세대기를 올리며 포드급 2개 이상의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을 상대하려면 미국에게 한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군함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생산력뿐만 아니라 해군 전력에 있어서도 중국을 상대할 만한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꾸준히 군함과 잠수함,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생산해내고 있는데 세계 5위의 해군력을 자랑하면서 어떤 나라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군함들이 대만과 호주,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실사격으로 농락하는 사이 한국의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해군 기동합 대사령부가 해상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달 1일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이지스 구축함 등 기동함대 전력이 참가하는 첫 전대급 협동훈련입니다. 훈련에는 기동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 함디디지 1 7600T급, 구축함 대조영 함디디 H2 4400T급, 군수지원함 천지압 AOE 1 4200T급과 3함대 소속 호위함 전북 함광주함 FFG-I 2500T급, 유도탄 고속함 박동진 함 PKG 450T급 등 함정 9척과 잠수함 1척, 항공기 13대가 참가했습니다.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다른 해역함대와는 달리 임무와 역할에 따라 필요한 해역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기동부대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해군의 36년 수건이었던 기동함대가 드디어 만들어졌는데 이번 첫 훈련에서 그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훈련 참가 전력은 대함 사격, 대잠전 훈련, 적 항공기에 대한 SM-2 함대공 유도탄 교전 통제 훈련, 함정 피해 복구, 손상 통제 훈련 등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해상, 수중, 공중에서 적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립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적 탄도탄을 탐지 추적하는 훈련으로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체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사실 한국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서해로 침범해오는 중국 해군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군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는데 가장 큰 전력으로 치는 것이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보유였습니다. 중국은 2012년 9월 랴오닝함을 취역시킨 데 이어 2달 만에 제-15 항모형 전투기의 이착함을 성공시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2에서 3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 해군의 전력이 부족할 수 있어 보이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해군력의 증강을 몹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계획적으로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미래학자 피터 싱어와 오거스트 콜이 함께 쓴 소설 유령함대에는 2026년을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이 맞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미 해군은 중국 해군에 연전 옆에하는데 유령함대를 동원해 중국 해군을 무찌릅니다. 최근 비즈 한국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우리 해군이 최근 소설에 나올 법한 유령함대를 만들고 있고 이를 최근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으로 구성된 일명 유령함대를 2022년부터 연구 중인데 최근 해군은 6종의 해상 전투 드론 디자인을 공개하고 개념 설계를 끝낸 무인 전투함 모델들을 공개했습니다. 해군은 의욕적으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비용적으로 유리한 무인 함정으로 시선을 돌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네이비시 고스트, 유령함대를 통해 중국 해군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고 치명타를 날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 해군 전력 대부분을 상실했음에도 일명 해상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해군 흑해합대의 이바노베츠 IVANOVETS 초계함을 격침했습니다. 이 초계함은 1,000억에 가까운데 3억 원밖에 안 하는 해상드론에게 무참하게 당했습니다. 또한 20여 척의 크고 작은 러시아 군함들은 드론 보트에 격침당했습니다. 즉, 무인 무기는 해군 전력에 있어서도 무시무시한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해군은 2023년 세계 최강 해군 5위에 올랐으며 균형 잡힌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서는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 등 연합 해군 전력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은 림팩 훈련에서 항상 큰 성과를 내는 한국 해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미 해군은 중국의 해양굴기에 위협당하며 K조선의 힘까지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 12호에 따르면 중국에 대항해 미 해군은 297척 지난해 기준인 함대를 2054년까지 390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노후 함선 퇴역까지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총 364척의 신조함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이 붕괴된 조선 인프라로 인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제로 한국 조선업계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은 18개월 동안 6억 달러 약 8,586억 원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반면 미국은 28개월 동안 16억 달러 2조 2,896억 원의 일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교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벤스 네메스 킹스 칼리지 런던 부교수는 현재는 미 해군이 한반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서 갈등에 휘말릴 경우 한반도 영내 평화 유지에 충분한 해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한국 업계가 미 해군 준비성을 개선해 갈등의 동시 처리 역량을 갖추는데 기여하면 한미 모두의 이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해주면 다른 지역에 미군이 출동해도 한반도 내에서도 미 해군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비롯해 남중국해를 넘어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잡으려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해군력 강화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도발로 노골적인 미국 지우기를 시작하면서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잭팟이 터진 것은 바로 방산협력이었는데요.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도입하는 60조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한국과 협력하겠다며 협약을 맺고 인력 양성부터 우리 무기체계까지 싹 다 들이는 준비를 마련한 건데요.
캐나다가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며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이례적이긴 합니다. 사실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과 북미 대륙을 공유하며 일정 부분 국방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자위하는 역할에만 신경을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극을 공유하는 러시아를 대응할 때도 미 해군의 알래스카 함대 역할을 공유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캐나다 독자적인 국방정책을 펼치며 왕립해군 함대 개편, 대륙, 극지방 방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추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을 손꼽은 건데요. 여기서 낭보 하나가 더 전해집니다. 일본은 조기에 입찰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요? 간단합니다. 일본은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잠수함을 만드는데 건조 능력을 볼 때 캐나다 해군의 주요 요구 조건인 납기 준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도 카파도 부족해 못하겠다며 일찍이 두 손을 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웬 대만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나섭니다. 신들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며 말이죠. 하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대만의 잠수함은 한국 기술과 기술자를 훔쳐가서 만든 것이란 걸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대만과 한국 사이의 잠수함 기밀 탈취 사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모저모를 소상히 고발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우리 K방산이 기술 탈취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돌아보시죠. 먼저 잠시 저희 광화 문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에서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기술만 쏙 빼먹고 먹튀했는데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는 섬나라 반쪽 중국인들, 대만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원천 기술을 완전히 털려버린 건데요. 그냥 이런저런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라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만 국제조선공사는 한국 잠수함 컨설팅 기업에게 막무가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만의 1호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 완료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회사는 옛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사업부 퇴직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 약 50명을 정부 승인 없이 현지에 파견해 대만 잠수함 건조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유출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K방산 인력과 수십 년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빨아먹은 게 대만이 단 5년 만에 잠수함 자체 생산에 성공한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대만이 우리나라와 국교를 단절한 나라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적 재산권이나 국제적인 분쟁 문제에서 엮이지 않고 빠져나갈 명분이 있다는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너무 분하고 아쉽습니다. 한참 우리 조선업이 불황이던 시기에 한국 잠수함 건조 원천 기술의 최고봉 회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산업은행으로 넘어가 관리받고 있었는데요. 이때 핵심 방산 인력과 노하우가 국정원이나 나라의 통제 없이 우르르 대만으로 넘어간 일이 밝혀진 건데요. 1, 2차 하청업체까지 대만의 잠수함 건조 작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정부 차원의 인재 유출 방지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잠수함 제조 컨설팅 업체 기술자 상당수는 장보고함 등 국책 사업에 참여한 고급 인력인 것도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풍당단 대만 해군은 1호 잠수함을 완료한 이후 2038년까지 약 11조 원을 투입해 8호기까지 7기를 더 건조할 계획을 밝힙니다. 1호 건조에 참여한 한국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점을 보면 기술 노하우는 이미 대부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뒤늦게라도 알려진 덕분에 대만에 파견됐던 방산 인력 중 일부는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하죠. 일벌백계에서 미국처럼 100년, 200년형을 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가 인지하기도 한해서 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께 대만이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기술 이전과 협력 사업을 공개 입찰하며 시작됐거든요. 물론 당시에도 대다수 국가는 참여를 주저했습니다. 대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잠수함 기술은 조선 기술의 정수로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단 10곳 안팎에 불과한 곳인데 겨우 대만 때문에 중국의 척을 질 필요도 기술을 전수해주면서까지 얻을 이익도 별것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한국에서 마침 일자리가 불안정한 대우조선해양 퇴직자와 해군 연관 출신 잠수함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컨설팅사에 접촉합니다. 방산 하청업체까지 가세했죠. 물론 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기술을 빼오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만의 기술 유출 시도는 아주 노골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 관계자에게 귀화 제안까지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죠. 대만에서 일할 때 기술 이전 요구를 광범위하게 받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에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만의 1호 잠수함 하이쿠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최신식 잠수함과는 그래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현지에서도 깡통 잠수함 논란이 일었으니까요. 하지만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뼈아픈 기술 유출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특히 K방산이 전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한 요즘 특히 중요한 문제로 커질 것 같습니다. 방산 대기업에서는 그나마 문제가 덜하지만 하청으로 한 단계만 내려가도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앞서 한 중소기업은 독일 방위산업기업 가블러와 국내 방산 대기업의 잠수함 부품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장보고함 1과 2에 쓰인 기술 유출 사건이었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데 검찰 수사 전까지 이 회사에 일감을 준 해군과 해당 대기업은 기술 유출 사실을 몰랐던 황당한 일도 벌어졌고요. 이제는 80여 개 방산기업뿐 아니라 수천 개 기업이 모인 하청에게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보안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괘씸한 대만과는 군사교류를 단호하게 끊거나 페널티를 물 수 있는 강단을 보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폴란드나 인도네시아 등 당장 돈이 크게 들어온다고 기술까지 퍼주기식으로 수출하는 행태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고차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피땀 흘려 지득한 방산기술을 잘 다지고 지켜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이런 일에도 억가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대만에 빼앗긴 디젤 잠수함은 후진적인 기술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으면 언제라도 핵잠수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기술도 사실은 엄청난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은 하면 또 제대로 해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독일 현지에서 우리네 잠수함 건조 능력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 대표로 독일 해군 지휘참모대에 입교한 한 한국인 소령이 독일의 잠수함 부대를 방문했던 건데요. 그는 이곳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일 잠수함 부대의 전술, 조종, 청음 훈련장 등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잠수함 승조 체험까지 했던 것이죠. 독일 잠수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잠수함 개발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또한 독일제 잠수함은 오늘날까지도 수출용 잠수함 중 베스트셀러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한국인 소령은 독일 잠수함 부대는 뭔가 특별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은 유보트로 유명세를 떨쳤을 정도로 한국보다 30년 이상 앞선 역사를 지녔으니까요. 그런데 출항부터 입항까지 총 6시간 동안 독일 해군을 관찰한 그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해군의 항해 절차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승조원의 능력도 훈련장 환경도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한국 해군과 잠수함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일인들에게 이런저런 사항을 설명해줬다고 하는데요.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했던 한국 해군이 독일과 동등한 수준, 어쩌면 더 나은 실력을 갖추게 된 이유를 무척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지형을 고려할 때, 호시탐탐 우리 영해를 넘보는 중국과 일본의 만행을 생각할 때, 잠수함 개발은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한 것이라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개발에 몰두한 우리 선배 세대들의 노고 덕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핵잠수함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제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20% 이하 전홍축 우라늄으로 국제 제재를 피할 예정이죠. 다시는 대만 같은 나라에게 우리 피땀 묻은 방산 기술을 빼앗기지 않길 국제 질서를 무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릇된 외교 정책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갈등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상식밖의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가 통치하고 있는 그린란드를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위협을 서슴없이 하고 나서면서
덴마크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 국가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덴마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보다 미국이 더 큰 위협이라는 결과마저 나온 것만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 동맹국들에게 얼마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찍이 이 같은 상황을 재빨리 눈치채고 한국과 방위 협력을 추진해왔던 폴란드 정부의 남다른 행보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주목을 끌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근 있은 유럽연합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총리가 그린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매체인 폴리티코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탈 시도와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과 손잡은 폴란드 정부의 대응이 유럽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회의의 중심 주제는 미국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해 유럽연합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 위협에 나선 데 이어 심지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놓고서도 군사력을 동원해 점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를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 매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유럽연합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첫 번째 주제로 언급됐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결과를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부당하거나 자의적으로 표적이 될 경우 유럽연합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이에 동의하며 완전히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이 관세 전쟁 및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매체는 EU 지도자들이 그린란드 보호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EU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주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사실 그린란드에는 이미 덴마크 정부의 승인하에 미군 기지가 오랫동안 주둔해 왔는데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시사는 덴마크와 나토 NATO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덴마크 왕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 그리고 국경의 불가침성은 모든 EU 회원국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선언했다. EU 정상들과 함께 오찬에 참석한 마르크 리터 NATO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NATO가 그린란드 방위를 담당하고 잠재적으로 그곳에 동맹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그린란드의 방위를 덴마크에게만 맡기기보다는 나토 군을 공식적으로 주둔시킴으로써 트럼프의 강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미국의 영토 확장과 핵심 자원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일 타당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그린란드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국제사회가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미국에 복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당장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 주도가 아닌 나토 회원국 전체가 나설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그린란드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단독으로 북극의 안보를 쥐락펴락하는 것을 나토 사무총장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북극 지역 동맹국들이 협력을 통해 북극 지역 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매체는 덴마크 총리도 여기에 화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북극 지역을 나토의 공동방위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NATO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는데 우리는 미국과 NATO에 매우 분명히 전달했다며 북극 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연합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강탈 시도에 맞서 또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꺼내들고 나섰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연합의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스스로 방위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해야만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전통적인 위협 세력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라고 여겼던 국가 지도자가 한순간에 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듯이 최근 진행된 유럽연합 비공식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고 이를 위해 조만간 재정 규칙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독일 정부와 폴란드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와 폴란드를 비롯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EU의 재정 적자 및 부채 한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놀랍게도 평소 재정 보수주의 입장을 고수해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에 동의하며 방위 투자 대폭 확대를 위해 차입을 통한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놓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방비 지출을 위해 EU 회원국들이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은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숄츠 총리가 폴란드 그리스 공군 방어망 구축 제안 및 폴란드가 주도하는 동부 방어망 이스트 실드 구축을 통해 EU의 동부 전선을 방어하는 프로젝트를 놓고 EU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국방비 지출과 무기 조달과 관련해 다소 엉뚱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를 놓고 폴란드 총리가 매우 확고한 주장을 펼치고 나서면서 유럽연합 각국 정상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방위력을 증강하는 것을 놓고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유럽연합에서 생산하는 방산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자고 밝히자 폴란드 총리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유럽 정상회의 코스타 의장은 EU의 장기적인 국방정책 제안 작업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하고 재정 및 무기 생산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EU 국방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은 EU의 국방비 지출 규모와 그 자금의 출처 그리고 EU가 유럽산 무기 구매 바이 유러피언 정책을 채택하여 한국과 미국 같은 EU 외 국가에서 생산된 무기를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예를 들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더 나아가 국방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무기 구매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나라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며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총리가 이처럼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나선 것은 유럽의 그 어느 국가도 한국처럼 방산무기를 신속 정확하게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만 하더라도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방산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한 탓에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폴란드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고 했을 때에도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은 허송세월만 보내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주문 즉시 3개월 안에 전투기와 자주포를 신속하게 인도해주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만큼 유럽제 방산무기 우선 도입을 주창한 프랑스 대통령 면전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한국제 방산무기의 우수성을 극찬한 폴란드 총리의 이 같은 대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신속한 무장과 방위력 증강에 나서야 하는데 이를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폴란드 총리가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력도 제대로 증강하지 못하는 유럽연합을 만만히 보고 그린란드 강탈에 버금가는 여러 위협을 계속해서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제 방산무기 우선 구매라는 얼토당토 않는 조치를 실시하기보다 한국과 필사적으로 방위 협력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번 그린란드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았던 영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를 입증하듯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EU 대표단과 만찬을 가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러한 이유 역시도 영국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트럼프의 기상천외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했기 때문이라며 폴란드 총리가 한국제 방산무기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전체의 국방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한번 맺은 약속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높은 품질의 방산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생산해왔던 우리 기업들의 빛나는 저력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몇 배의 관동력을 가진 괴물 탄환을 개발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현대 레이저 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K2 소총이나 M16 소총에서 발사된 탄두는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목표물로 날아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보다 정확히는 발사된 탄두가 직선에 가깝게 날아가다가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힘이 빠져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 목표물을 맞춰야 하는 저격수는 여러 조건에 따라 5조준을 하기도 하는데요. 레이저는 직선으로 날아가기에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만 하면 100발백중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이고 개인화기로 활용하려면 아직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개발한 고성능탄은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전차와 자주포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미군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탄환 시험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1km 밖에서 일반 소총의 762탄, 30발을 3-5 두께의 강철판에 발사했는데 빗나간 8발을 제외한 22발 모두 강철판을 관동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거리를 고려하면 명중률 자체도 준수한테다 한 발이라도 맞히면 거의 100% 확률로 뚫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거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백엠에서 실제 장갑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6-5 두께 방탄강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이걸 뚫을 수 있다는 건 실전에서도 장갑차에 탑승한 적을 사살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이 시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테 시험에는 소총용 1.556 탄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100탄, 그러니까 현재 K2 소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사격한 결과 맞은 흔적은 나왔지만 강철판을 뚫지는 못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괜히 방탄강이라 불리는 게 아님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고성능 556탄으로 쏘면 앞서 사격한 K100탄과 달리 튕겨나오지 않고 그대로 판을 뚫고 지나갑니다. 거기다 여러 발을 쏜 결과 탄착군도 K100에 비해 좁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 발 한 발의 위력 자체도 위협적인데 명중률까지 높게 나은 건데요. 물론 탄착군은 사수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반탄에 비해 사격하기에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성능탄을 개발한 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국내 방산기술업체인 두레텍입니다. 이런 최신의 기술력을 가진 게 거대 방산기업이나 해외 다른 유명한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것에 놀랄 수도 있는데요. 2012년 설립된 두레텍은 소수의 인원이 재직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미 2017년 기존 탄환보다 사거리가 40% 이상 증가한 데다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록 양용 탄환을 국산화하는 등 이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두레텍의 주력 상품은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556 및 762 고성능탄입니다. 두레텍의 탄환이 K100 등 기존 탄환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특수한 모양에 있습니다. 두레텍이 만든 고성능탄은 탄환 뒷부분에 홈을 파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일반적인 탄환보다 명중률도 높아지고 발사 시의 위력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공기 저항을 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두레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탄을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겨 날아갈 때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이는 관통력을 더욱 강하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탄 자체의 성능도 대폭 강화되었지만, 이 외에도 두레텍이 개발한 고성능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발사체의 내부 구성물과 재질을 경량화해 기존 탄약보다 약 40% 더 비축할 수 있게 했고, 향후 탄피를 폴리머로 바꾸면 80%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의 납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무기운용 자원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성능 탄환을 전용하기 역시 기존 무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군에서 사용하던 K나 M16 같은 종기에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대문용 화기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탄만 양산할 수 있다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성능탄에 적용된 위력 향상 기술을 대구경 탄약 포탄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포탄이나 K6 중기관총에 사용되는 12.7 탄약을 3배 이상 강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면 K6 중기관총으로 적의 장갑자나 전자를 상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전자는 전자로밖에 상대할 수 없다는 기존의 상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 기갑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 동종 이상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전쟁이 발발 시적 전자의 진격을 저지하려면 최소한 같은 전자 또는 장갑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병으로만 적 기갑 전력을 파괴하는 게 가능한 건 아닌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제블린의 대전자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 보병은 전쟁 조기부터 현재까지 유럽 최강이라는 러시아의 전자부대를 상대로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무수한 대전자 미사일 사수에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는 극단적인 전술일 뿐입니다. 결국 이들은 전자의 저자만 결과를 가져왔지만 고성능탄의 등장으로 보병의 개인화기 일반 소총으로도 장갑자를 관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위력 때문에 미국도 고성능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군은 작년에 자기 신형 제식 화기 사업에 총기와 탄약 모두 689경인 XM7과 XM250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XM7의 689경의 화기는 근본적으로 68탄 자체가 군사용으로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경 자체가 일반적인 소총탄으로서는 556보다 대형이라 20발 탄장을 쓰게 되는데 상당수의 소총 탄창에 30발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실전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68탄을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미군 무기들이 모조리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인데요. 689경을 제식화하기로 채택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별도의 전용 무기 없이도 기존 탄환보다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두레텍의 고성능탄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 전 세계 주요국의 특허 등록도 맞은 상태로 앞으로의 미래엔 수출 시장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고성능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해오며 아쉬운 상황이 많았었는데요. 고성능 탄소 섬유야말로 탄도미사일부터 항공기와 전기자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전략기술인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 사업으로 시작되어 5년 만에 자체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그동안 일본의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웠던 고성능 탄소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뿐 아니라 자전거와 전기자 그리고 개인 항공 등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나서면서 자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개발업체인 효성이 탄소섬유 개발에 참가했는데요. 효성은 탄소섬유 국산화를 진행했던 전문업체이기에 국가 연구사업과 연계를 통해 개발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에 필요한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전략기술로 불려지는데 완성된 탄소섬유에 대한 엄격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섬유를 이용한 복합재 제작 기술과 장비,
관련 부품으로까지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자체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일본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와 소재뿐만 아니라 탄소 섬유 관련 물품까지 수출 제한을 가하자 해당 기술 개발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고성능 탄소 섬유가 점차 민간 산업 분야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에서 활용되었던 탄소 섬유 복합재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대형 자동차로 옮겨가면서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가적 산업 경쟁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진출을 위해서라도 고강도 탄소 섬유 자체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래 신소재로 불리고 있는 탄소 섬유는 전기자의 프레임으로 적용될 경우에 기존보다 수백 킬로그램까지 무게를 낮추면서도 강도는 10배 이상 강해 사고 시에도 탑승자에 대한 보호 능력이 강하기에 독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탄소 섬유는 1990년대부터 고부가 가치 분야로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양산 단가가 비싸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요. 2000년대 후반 미국 보잉사와 에어버스를 시작으로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산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탄소 섬유는 비싼 원료 물질과 복잡한 제작 공정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모든 금속을 대체할 정도로 일반화되기는 어려운데요. 일본과 미국도 연간 생산량이 수만 톤 정도에 불과해 아직까지도 굉장히 비싼 특수 섬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소수업체가 고성능 탄소 섬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에 대한민국도 탄소 섬유 앞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연구를 통해 탄소 섬유 분야의 개발을 성공했으며 주요 생산업체로는 미쓰비시 레이온과 도레이사가 전 세계 고성능 탄소 섬유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탄소 섬유는 특히 전략물자로 분류가 되면서 완성품에 대한 수출뿐 아니라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엄격한 수출 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표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1급 국가기술로 지정할 정도로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인 무기 생산과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탄소 섬유로 분류되는 기준이 인장 강도 5-6GP어 이상이며 일본 도레이사가 개발한 T800 등급이 대표적인데요. 미 상무부가 지정한 1-7GP어급의 저성능 탄소 섬유가 K주당 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보다 3배 이상 되는 T800급 탄소 섬유는 K주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고성능 탄소 섬유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국내에서는 미사일이나 수소 연료 자동차 및 항공기와 무인기 제작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이 때문에 탄소 섬유 복합재를 제작하는 기본 원사인 고성능 탄소 섬유를 효성을 통해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효성그룹은 일본 도레이사가 개발한 5-6GP어보다 높은 6-4GP어의 탄소 개발에 최근 성공했으며 일본 도레이사에서 개발한 탄소 섬유가 머리카락 굵기에 114인 것에 비해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건 120으로 미세화 공정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철보다 훨씬 가볍게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더 촘촘한 구조로 완성할 수 있기에 기존보다 물성지가 향상되었는데요. 이번 개발을 통해 탄소 섬유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설계하고 설비 구축과 실용화 연구 등까지 함께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생산 수요의 80% 이상으로 양품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까지 성공했기에 제품 생산량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드론이나 무인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범용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가 고성능 무인기와 드론에도 적극적으로 제작되고 있기에 탄소 섬유 사용이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강도 탄소 섬유로는 T800급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이 T1000급의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해 생산하고 있는데요. 초고강도 탄소 섬유인 T1000급은 강도가 5에서 6사이며 T1100급은 강도가 7GPAO 넘어가기에 대표적으로 우주와 방산 분야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인장 강도를 가진 탄소 섬유 개발국은 미국과 일본이 유일하며 수출 규제로 인해 다른 국가가 양산 기술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T800급 강도에서의 5-5GP어를 가지는 탄소 섬유를 완성했으며 T1000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은 힘들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군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는 탄도미사일 양산에 자질이 발생했고
고체 로켓 우주 발사체에 사용할 고성능 탄소 섬유 역시 수급 차단으로 개발 사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T-800급 탄소 섬유를 양산했던 효성은 국가 연구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산업계와 대학 국가 연구기관에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결국 이번에 양산까지 성공하면서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와 항공 우주 분야까지 견제하던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주로 발사한 고체 로켓의 경우 외부 케이스뿐만 아니라 수천 도의 고열을 뿜어내는 연소기 역시 탄소 섬유 복합재로 제작되고 있기에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 탄소 섬유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복합재뿐 아니라 전투기와 수송기 그리고 우주 발사체와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는 산업 핵심 소재로 활용이 가능해 이번 T-1000급 탄소 섬유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을 군사적 강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건데요.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자체 개발해 대량 양산에 나선다면 오래된 무기 체계를 새롭게 교체할 수 있기에 저렴하고 빠르게 양산해서 배치할 수 있어 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고강도 탄소 섬유는 한국은 배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국내 조선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진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의 조선기업들이 저가수주 전략으로 등장하자 한국의 조선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업 자재가 사양산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위치한 거제, 군산 같은 곳은 지역 경제까지 휘청일 정도였었죠. 그런데 최근 중국 조선업이 위기를 맞은 틈을 타 한국 조선기업들이 다시 기회를 잡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주로 건조하던 배들은 메가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중국 조선업체들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최대 조선업체인 중국선박공업 CSSC와 국영기업 후동중화조선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조선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을 바탕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조건적인 저가 수주 정책을 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조선 수주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과정을 몇 년간 거치면 수주량이 급감한 한국 조선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치킨게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략은 한국 조선기업들의 수주량을 급감시키며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기존 LNG 시장에서 최대 수출국이었던 카타르 역시 미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자 미리 LNG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LNG선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수주 절벽을 겪고 있던 한국의 조선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조선업체들도 한국, 일본의 업체로부터 LNG선 관련 고급 인력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여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LNG선에도 마찬가지로 저가수주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22일 중국의 국영기업 후동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선인 글래드스토너가 호주 앞바다에서 멈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장 원인은 엔진 결함으로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후동중화조선은 이 배를 고치지 못합니다. 이 배의 엔진은 당시 중국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란 기존 연료와 LNG선에 실려있는 LNG, 즉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엔진이었습니다. 이 기법은 과거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엔진이었기 때문에 당시 처음으로 이 엔진을 장착시켰던 중국 기업들은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건조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글래드스토너는 폐선 처리되어버립니다. 같은 시기 유럽 해상보험협회에서 2015에서 2023년간 건조된 4천여 척의 선박이 고장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비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험 청구액의 89%가 중국산 배라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중국산 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전 세계 선주들 사이에서
중국 조선 업체들의 기술적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고장이 많이 나는데 AS조차 해줄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 만든 배를 사고 싶은 선주는 없었을 테니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입장에서 도산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LNG선들을 수주받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받아오던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최대 조선 업체인 CSSC에서 건조 중인 LNG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의 인도가 무더기로 지연된 것입니다. CSSC는 2021년 프랑스 선사들로부터 9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을 2023년 초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주합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인 지금까지도 배들은 인도되지 않았으며 예상되는 인도 시점은 2024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조선 업체들이 한국 조선 업체들의 수주를 막아 도산시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과잉 수주를 받다 보니 결국 터질게 터진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기술력 한계에 직면한 중국의 선박 인도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까지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은 애초부터 이 배를 건조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CSSC는 수주 시점부터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능력이 없자 한국의 조선소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한국 업체들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시킬 목적으로 저가 수주를 해오다가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조선 업체들에게 LNG선, LNG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까지 모두 장악할 엄청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조선 불황기를 맞아 소형 레저형 선박 제조로 전략을 들었던 일본 조선 업체들은 지금의 좋은 기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일본에는 당장 대형 선박을 건조할 도크조차 마땅치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 업체들은 2023년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중국을 제치고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차지합니다. 올 상반기 전 세계 LNG선 수주량을 한국이 사실상 독식했습니다. LNG선 외에도 8,000TEU 이상 급 컨테이너선 수주에서도 한국 53척, 일본 31척, 중국 28척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에도 한국이 42척, 중국과 일본 각 17척씩으로 월등히 많은 수주를 한국 조선기업들이 따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액 5조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되는 러시아의 2차 야말 프로젝트의 LNG 운반선 프로젝트 역시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의 얼음을 쇠빙하면서 동시에 LNG를 운반해야 하는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이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한국 조선 업체들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2023년 9월 선발 수주율은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로 다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중국의 선박 수주량이 폭증한 이유에는 중국 정부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수주량이 떨어지면서 중국 조선 업체들의 위기가 오자 중국 정부에서 기술 수준이 낮은 벌크선 중심으로 자국 내 선박 발주를 늘린 것입니다. 중국의 수주량 중 자국 물량의 비중은 무려 53%에 달했습니다. 즉, 나라 돈을 풀어서 저렴한 배를 잔뜩 생산하게 만든 것이죠. 말 그대로 제 살 깎아먹으며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적 우위를 가진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압도하여 머지않아 치킨 게임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치킨 게임의 커다란 변곡점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올 연말입니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가에서 발주할 40척가량의 LNG선을 수주할 조선사가 올 연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수주전에서 중국이 수주를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며 자국의 물량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중국 조선업체들이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한국 소비자들의 예상치 못한 참교육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던 그들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한국 소비자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싸구려 제품과 현란한 마케팅으로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겠다고 나섰던 그들의 시도는 결국 눈속임 전략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무료 크레딧과 사은품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던 행태는 사행성 마케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으며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제품들은 가성비 허상으로 평가받으며 외면받고 있습니다. 끝내 세계가 포기한 일을 해낸 한국 소비자들의 놀라운 힘에 이대로라면 중국의 한국 잠식 계획은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내용에 관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한국 시장은 중국 기업들에게 처음부터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고 특히 중국 브랜드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미니소와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큰 기대를 품고 진출했지만 결국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시장은 그 자체로는 규모가 작지만 글로벌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TSTBD로서의 가치가 매우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브랜드는 일본, 동남아, 나아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 효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한류의 인기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그치지 않고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히 화장품, 전자기기, 패션 등 한류와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서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난징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수라며 한국은 그 첫걸음을 떼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내수 경제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코로나19 팬데믹의 후유증은 중국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악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체감 경기의 악화를 경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이 이루어졌음에도 소비 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조차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도시는 중국의 경제 허브로 불렸지만 지금은 불황형 소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한 무역업체 관계자는 상하이에서조차 할인과 프로모션이 아니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경기가 악화됐다고 전했으며 내수 시장의 붕괴는 결국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대안을 찾게 만들었고 그 대안 중 하나가 한국 시장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면서 중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미중 분쟁으로 미국 시장을 뚫기 힘들어지자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은 이를 활용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빠르게 소비자 반응을 반영하며 제품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마케팅 방식을 채택해 중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한국 시장은 단순히 대안이 아니라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른바 알테시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에서 세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BYD, 미니소, 샤오미와 같은 브랜드들은 단순히 저렴한 이미지를 넘어 품질과 혁신을 동시에 앞세우며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다이소 짝퉁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던 중국의 미니소의 NISO는 2016년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지만 결국 2021년 철수의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당시 미니소는 저렴한 가격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창업 초기 간판에 일본어를 적어두고 유니클로와 비슷한 인테리어로 일본 기업인 척했다는 짝퉁 논란에 휩싸이며 결과적으로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다이소의 압도적인 인프라와 브랜드 충성도를 넘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캐릭터 굿즈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전략 뒤에는 여전히 가려지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을 꿈꾸며 재기를 노리는 듯하지만 실상 내부를 파헤쳐보면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강력한 공세를 퍼부었지만 결국 한국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쿠팡은 1년 동안 무려 35조 원이 넘는 결제 금액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반면 알리익스프레스는 1조 3천억 원, 테무는 훨씬 적은 매출을 기록하며 고전했습니다. 월 평균 이용자 수의 MAU 역시 쿠팡이 3천만 명으로 압도적이었지만 알리익스프레스는 660만 명, 테무는 580만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초반에는 싸다는 소문으로 호기심을 끌어내 이용자를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품질과 신뢰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충성 고객 확보에는 실패한 것인데요.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해외 직구 쇼핑몰을 통해 유입되는 어린이 제품들이 심각한 안전 문제를 드러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 함률이 국산 제품의 3배에 달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227개의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중 32개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유아용품에서 이러한 유해물질이 발견되며 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웠는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에 매료되어 구매한 제품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유해한 해외 직구 위해 어린이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중국 IT 기업 샤오미도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은 애프터서비스 AS를 보완하고 오프라인 매장 오픈, 맞춤형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였지만 최근 샤오미가 야심차게 선보인 스마트폰이 출시와 동시에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영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이 제품에 대해 하루의 일대도 팔리지 않을 정도라며 샤오미가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샤오미의 한국 스마트폰 시장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성비 왕으로 불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꾸준히 중저가 제품을 선보이며 점유율 확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봤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구매를 결정할 만큼 시장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또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하는 BYD도 한국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BYD가 야심차게 공개한 전기 SUV 아토3 ATT53의 사전 계약 대수가 7일 만에 1000대라는 숫자를 성공적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숫자상의 성과일 뿐 현대차와 기아의 기록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은 단 2주 만에 8000대를 팔아치웠고 기아 EV3 역시 출시 후 일주일 만에 6000대를 돌파했습니다. BYD의 성과는 국내 경쟁 브랜드와 비교할 때 돌풍이 아니라 미풍에 가까울 뿐 사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해 실제 판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초반 개인 고객보다는 렌터카 업체나 법인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의 저조한 반응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개인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 시장에 의존해 판매량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BYD 돌풍이라는 수식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BYD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렴한 가격 정책을 앞세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BYD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딜러들의 손실을 본사 차원에서 보전하며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진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전략일 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BYD가 한국에서 고전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 시장에서 이미지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승부를 보려는 전략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던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 앞에서 참교육을 받으며 처참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